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수학 팀장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자, 각 과목 선생님들 이제 소개를 하고, 자, 마지막 시간에 제가 나와서 수학 시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인기 절정에 잘생기신 영준 쌤이 먼저 들어오셔서 영어 시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같이 오셨어요? 아, 소개. 여기는 정영준 선생님이고 선정고 주중반 담당하시고 계시고 여기서는 주말반 맡게 되신 저희 영어 선생님 두 분.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전년도 시험이나 이런 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하객쌤이 영어과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전고를 그냥 배정을 받고서 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전고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쉬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듣기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발음 하나 갖다가 이거 가지고서 5점을 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발음 2개 문제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뜨아 하고서 점수가 다 깎이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전고 이제 시험 범위를 보면은 교과서가 이제 2개 단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지문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근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것보다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지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2개 단원이라고 하지만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 3개 반 정도 요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의고사는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문이 이제 개별 지문으로 16개 정도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학교랑 다른 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제 한 과가 나오면 글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1단원은 이 내용이었고 2단원은 이 내용이었었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모의고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16개의 다 개별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별 지문에 대해서 글의 내용 파악하고 순서 배열하고 어법도 다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기억해야 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프린트가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때 첫 시험에는 관계사,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 오형식,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법 프린트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문항은 이제 34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서술형이 이제 7문항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정교재가 교과서고 부교재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지면은 교과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의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문법 프린트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 어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휘 문제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이렇게 구성이 많기 때문에 교과서만 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봤자 30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랬는데 자, 선전고에서는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개별 지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16개의 개별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문제를 한글로 써가지고 선지해서 골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어휘를 싹 바꿔요. 그래서 얘가 이 문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어휘가 틀린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뭐 빈칸에서 딱 뚫어가지고 한 문장에서 빈칸 살짝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을 전체로 한 문장을 전체 지문을 주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개의 구멍구멍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아이가 얼마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를 본인이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의 30%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정도까지가 아이들의 어휘 능력을 파악을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휘가 단지 어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어휘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시험 대비하면서 처음 해봤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아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전체의 개별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문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도 이제 보통 수능형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아유 신박하게 안 보이네요. 자 앞에 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수능은 독해고요. 내신은 어법이에요. 수능에서는 이제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껴도 되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내용 바로 읽히는데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하고 봐도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법이란 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어법이 정말로 고3 거를 읽어도 맞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법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요령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기간에는 어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반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신에서는 어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학교 문법 프린트가 또 거기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 프린트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의 중요 문법 찍어주세요. 그건 학교 문법 프린트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법이 어려운 게 중학교 때는 중2의 문법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중3도 문법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니네 중2, 중3 때 배웠잖아. 그럼 다 아는 거잖아. 그 개념을 가지고서 한 방에 탁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선생님 문법 찍어주세요. 못 찍어. 전체 문법이 다 나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령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어느 파트만 집중해서 나온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토탈해서 1학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2, 고2, 고3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은 이렇게 보통 어법이 나오지. 근데 고1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전체 문법에서 어느 파트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학년 때 잘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보내면서 문법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체 문법을 다시 한번 쭉 훑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기가 시작되면 학원에서는 중요 문법, 잘 나오는 어법, 아이들이 잘 틀리는 거 그거만 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로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따로 뭐 인강을 수강을 하면서 1시간씩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게 또 학기 들어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은 조금 눌러놓고 선생님들이 꼭 외워라, 포인트 된다, 그런 것만 잘 맞아도 한 시험 한 시험 끝나고 나면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2학기 때는 보통 패턴 이렇게 나왔지, 그거 감을 잡아요. 그래서 1학기 때 점수가 조금 아이가 부족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감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만 잘 지내고 나면 2학기부터는 아이가 어느 정도 문법 패턴을 잘 찾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성 판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예전에 선정은 문법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문제 정도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문법이 어휘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화해 본 추세기는 한데 문법 문제가 4문제, 5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 전 영역에 대해서는 그 문법을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전 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볼 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기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 보시면 이제 변형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이가 이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보통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문장에서 위가 안 보이구나.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문장을 넣어가지고 뭐 대절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을 그것이 안전하다라고서 이제 문장을 써놨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원래 나왔던 지문이 이렇게 됩니다. We can be real friend with everyone.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이제 원문장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빈칸 문제로 제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딱 언뜻 읽었을 때 이게 같은 내용이야 싶어요. 문장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과
불안정한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때 써있는 거 그대로만 해가지고 이해를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다른 답을 오답을 체크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문장을 조금씩 변형하는구나. 그 10단을 선정해서마저도 이렇게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정하면은 일단은 객관식보다 이제 서술형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다 영장 문제예요. 단답형으로 빈칸 채워 이런 거는 별로 안 나오고요. 다 이제 제시 단어 주고서 그 제시 단어에서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고요. 문장에서 어용 변화 그리고 추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제시 단어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 토대가 없는 경우에 서술형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술형 배점이 크다 보니까 서술형 손도 못 댔어야 하면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답형이 있다면 그래도 한두 개라도 맞춰서 10점이라도 건질 텐데 단답형이 없이 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작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은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 순서 배열 연습 이것도 이제 하는데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 젖어 있어서 나름대로 본인이 3년 동안 만들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바꿔라고 한다고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본인 중학교 스타일대로 통짜 암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통짜 암기 해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지문 같은 거 못 풀어요. 내가 봤던 지문 다른데 말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1학기 때 아이가 고등학교 패턴으로 바꿀 수 있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저희도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변형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영작 연습하고 변형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첫 시험 때는 외부 지문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첫 시험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제 선정에서 과중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날고겼던 친구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기본적으로 학습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중학교 때 이미 영어를 잡고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봤더니 이거 1, 2등급 구분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했어요. 대선고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건데 선정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와서 아이들이 진짜 벙찐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많지는 않아요. 2문항밖에 안 되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늘 시험 대비해서 배웠던 것만 학습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든 어렵든 간에 일단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끝지문으로 가다 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충 하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덕 문제, 윤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알고 있는 거에 반전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맞겠다 하고 생각해서 찍은 건 다 틀려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늘 거기에 변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못 읽으면 거기서 점수가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그 지문 말고도 평소에 영어를 얼만큼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도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가는지 아닌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시험 외 기간에도 독해 연습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험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했고요. 영어과 관리에 대해서는 상백쌤이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상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선정부에 주말반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영준쌤이 주중반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저는 주말반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내신 대회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첫 시험이죠.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패닉에 빠지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영어 과목은 딴 과목은 모르겠고 영어 과목은 계속 A 등급을 맞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오지? 라는 말도 안 되는 뭐 70점대라든지 60점대라든지 이런 점수를 만약에 받게 되면 패닉에 빠지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적응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중학교 때까지의 평가는 절대 평가죠.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하면 너 열심히 했구나, 넌 A야. 이렇게 등급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입시잖아요. 입시는 뭐죠?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모든 시험이 다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첫 시험 보시고 혹시나 점수가 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점수인데? 라고 충격받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험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의 점수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의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점수 받고 중학교 때 못 보던 그런 앞자리수가 나왔다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의 전반적인 어떤 이 통계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좀 당부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이런 내신 대비가 주가 됩니다. 언제냐면 저희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근데 지금은 학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시기에는 뭐 하냐면 아이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수능 대비라고 하죠. 그래서 수능 대비식의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골자가 독해 연습하고 문법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줄기로 2월달에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좀 학생들을 영어 학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플렉스카드라는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보통 영어 학원 많이들 보내보셨잖아요. 근데 보내면 아이들 단어 시험 어떻게 보죠? 학원 수업 있는 날 가서 수업 시작 전에 또는 수업 시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 학원은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단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월화수목금 이 평일 5일간 계속 단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과목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휘를 좀 평상시에 꾸준하게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수업 요일과 상관없이 주말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 평일 5일에 걸쳐서 단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단어 학습에 대한 결과를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해야 하는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담당 선생님의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의 단어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있고요. 저 역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것 플러스 한 세트를 더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적 복습 단어예요. 이 누적 복습이란 건 뭐냐면 이미 학습한 단어를 통합적으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단어책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외우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봤던 시험도 누적으로 이 복습 단어 세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령 월요일에 단어 시험 본 건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복습 단어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잊지 않고 여러 번 같은 단어를 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뭐 가령 현비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라고 담당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학생의 성적표를 또 발송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적표 받으시고 우리 아이 이번 주에 이렇게 단어 공부했구나 칭찬도 해주시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좀 열심히 더 하자 라고 채찍질도 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성적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상어공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한 교재고요. 기출 이 모의고사 수능 지문들 중에서 좋은 지문들을 좀 엄선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좀 뽑아서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레벨이 뭐 1, 2, 3 이렇게 해서 3단계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레벨을 결정해서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독해 지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워크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워크북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했던 지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문장의 구문을 좀 연습을 하는 그런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제 워크북, 학생들이 사용하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문장들만을 이렇게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쓰고 표시하고 그리고 밑에 직역과 의역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 정형화된 요 틀이에요. 그래서 단어 칸이 있고 그다음에 문장 칸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칸에는 보통 아이들이 독해 지문들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뜻, 그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까지 어머님도 예전에 저희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사전 찾아가면서 또는 전자사전으로 단어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단어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세요? 근데 저희는 좀 단어를 직접 찾아보게 해서 아시다시피 직접 찾아본 단어와 이미 옆에 나와 있는 그냥 단어 뜻 나와 있는 거 보는 거하고 이 암기하는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직접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어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밑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장을 좀 어려운 문장들을 학생들이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어과에서는 이렇게 좀 최대한 학생들이 학업에 누수 없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정고 담당이라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저 베이스캠프에서 선정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원은 제가 간단하게 국어가 선정고에서 어떤 정도로 이제 어렵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선정고에서 국어를 잘 받을 수 있고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년 시험 범위를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요 단원명이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교과서 시험 범위가 출제되는 건 기본인데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를 매 학년마다 보는데 그때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이제 3월달에 우리가 다음 달에 있을 건데 그것도 아마도 올해도 중간고사 때 그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이제 어려움은 어떤 것이냐? 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요 학생들이 자습서도 있고요, 평가 문제집도 있고요, 당연히 그들하고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풀어볼 수 있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반면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딱 요 모의고사에 맞춰서 문제집 같은 게 절대 안 나온단 말이죠. 거기다가 해설 같은 것도 그렇게 내신처럼 해설해 주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신을 위해서 이 문학이라든가 문법 같은 것들을 내신용으로 수업을 다시 해줍니다. 모의고사용으로 나온 것이지만 내신용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라고 수업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수로만 32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형 문제만 다섯 문제씩만 돼도 뭐 이미 150개가 넘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게 일단 선정고 1학년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 시험 범위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문법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선정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의문의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 이렇게 두 단어를 적어놨는데 한 반 이상의 다른 학교들은 요 두 단원이 잘라져서 학기 그 중간하고 기말 때 나눠져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어떤 학교는 이제 중간고사는 요 의문을 보고서 문항, 기말고사는 맞춤법 보고서 문항 요렇게 되는데 선정고는 특이하게 보통은 이걸 같이 넣더라고요. 같이 넣었을 때 학생들이 어려운 건 뭐냐? 학생들이 문법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그 문법의 양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문학도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문학 들어가고 모의고사 문법 들어간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라고 일단 특징을 첫 번째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좀 잘 이겨내느냐, 일단 기본적인 학습량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이 뭐 모든 과목 모든 학교에서 그렇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합니다. 왜냐면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한국인인데 한글로 된 거 읽고서 뭐 그것 정도는 공부 안 해도 할 것만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막상 공부를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실제 내가 잘못 발언하고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좀 소홀히 하고 나 과중반이야. 나 과학해야 돼. 수학해야 돼. 이런 친구들 항상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은 다 이제 당연히 아이들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시험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좀 나눠서 봤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중 정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식의 비중이 이제 70점, 70%죠. 근데 요거는 1년 동안 비슷해요. 25에서 30%는 주관식이고 70% 정도는 보통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해마다 선생님들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문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난이도 상중하로 봤을 때 상 문제의 비중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하 정도의 문제가 한 7, 80% 이상은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내용을 실수하지 않고 아는 것만 풀어내도 이 정도 기본은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 2차원적인 것을 좀 더 내가 맞춰줘야 1등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좀 어려웠다, 이건 좀 어려웠네, 이번에 등급컷 이렇겠네 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3점에서 5점 정도 등급컷이 더 높아요. 그 말은 제가 왜 그럴까 학생들하고 얘기해보고 제가 판단해보면 과중반의 힘이 좀 세긴 세더라고요. 과중반이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중반 학생들이 되게 공부량이 많고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상위권에 하도 이런 문제들 정도는 해결한 친구들이 쌓여 있다 보니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다르게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줄서기 싸움에서 항상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어를 대비할 때 선정고 간 학생들 중학교 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중학교 때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는 항상 어땠습니까? 학원 안 다니고요. 집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논술했고 독서했고요. 얘 중학교 때 90점 맞아오고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했었고요. 라고 생각해서 3월달에 본 친구들은 보통은 7, 80% 이상이 중학교 때 성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성적을 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 영역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객관식은 이렇게 문법과 문학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어쨌든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주관식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30점 정도가 주관식이었는데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주관식의 100점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8점 내지는 7점. 그 말은 뭔가 큰 실수를 하면은 객관식 2-3문제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감점 낼 요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술형이나 단답형에서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맞거나 틀리거나 해요. 근데 배점이 이렇게 높으면 문장의 형식으로 풀어내거나 하면 단어를 여러 개 쓰거나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감점을 하게 되는 요인이 이 서술형 배점 높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등급컷이 안 그래도 높아지는데 내가 서술에서 조금 실수를 해서 감점을 했다. 그러면 등급컷에서 내가 97점이면 1등급인데 96점 나와서 2등급 되고 이런 친구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그 난이도는 어떠한가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학생들이 되게 고민해야 되고 되게 막 문장을 잘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없어요. 다 외웠고 공부했던 것들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실력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만 외웠으면 문장으로 그거를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풀어내면은 감점 요소가 아주 많이 이제 산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다 연습을 통해서 할 것이고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객관식, 주관식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된 큰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교과서와 모의고사, 문법, 문학이 모두 들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학생들은 국어를 좀 마음 아프게 우습게 봐요. 수학해야 돼서요. 내일 수업 못 하려 이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국어에서 항상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존재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 중하 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출제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 것이냐? 기본적인 핵심 내용과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숙지 상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너무 쉽기만 하면 완전 고점자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은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을 일부러 빗고 이렇게 꼬아서 내둡니다. 요 말은 결국 요건데 다 아는다는데 순간적으로 덩어리로 읽다 보면 실수하게끔 문제를 내요.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꼭 끝나고 나면 아 맞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이래요. 대부분이 다 그렇고 그거 저 처음 들어봐요.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아 맞다로 끝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좀 대비를 하나 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암기합니다. 네,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색깔펜 치고 형광펜 치고 암기하는데요. 그것들을 저는 개인한테 맡기지 않고 매주 이제 따로 불러서 내신 확인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로 따로 불러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내용들을 숙지 상태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거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문제 풀이를 일주일에 혹은 그 4주, 5주 동안에 수백 문제씩 풉니다. 국어도 그렇게 풀 거고 다른 것도 그렇게 풀 거고요. 그러면 숙제 풀어왔네, 채점했네, 오케이 잘했어 이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수업 시간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 질문 받아주고 뭘 모르겠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 수업 시간은 외적으로 학생들마다 틀린 영역을 재확인하면서 개별 질의응답 해줄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 외로 따로 불러서 클리닉 시간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만이 학생들한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짧게 말씀드렸던 고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비할까 하면은 요거는 그냥 암기라든가 공부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왜? 유형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학에서 주로 나오고요. 문학에서 내가 시험법이 이거 그래서 공부 다 하고 이해도 다 했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고난도는 처음 보는 작품들을 던져주고 자 이거 작품 해석해 볼래? 그리고 네가 알고 있던 그 작품하고 같이 비교해 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 자체 하나를 주고서 해석해서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뭐 우리가 역설법 이게 내가 외웠어 역설법 쓰였어 그래? 그럼 1, 2, 3, 4, 5번에 옛날 고전 시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주고서 여기에서 역설법 쓰인 거 있니? 뭐 직유법 쓰인 거 있니?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접근법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읽어내면서 수능을 풀듯 처음 본 작품도 읽어내고 해결해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암기의 비중으로만 습관이 된 친구들은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부터 출발해요. 그 생각부터. 그러는 순간 확실히 불리해집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어렵지 않은데 이거 뭐지? 이렇게 출발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요 제가 접근법을 항상 같이 수업을 합니다. 밑줄 쳐, 별표 쳐, 요거 외로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요걸 묻는 거니까 항상 요런 부분들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작품마다 같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출제 예상되는 것을 단원별로 묶어서 같이 예상 작품들을 함께 학습을 합니다. 보통 시험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내면 진도는 일단 한번 끝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을 하는데 그때 관련된 작품들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접근법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예상한 것만 딱딱딱 찍어서 그 중에 한 문제는 걸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걸렸으면 학생들이 많이 욕했을 텐데 다행히 걸리더라고요. 찍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법이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문법에서는요 기본적인 원래 정확한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발음 잘못할 때 되게 많고요. 쓸 때 너무 그냥 빨리 쓰다 보면 또 확인 안 하고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피동인지 뭐 사동인지 이런 거 잘못 쓸 것도 많아요. 근데 학생들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꾸 발음 몇 번 해보고 답 고르고요. 받아쓰기도 이렇게 쓰는 건가? 이게 쓰는 거?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이거 답이겠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법에 아주 비추던 내 것을 버리고 완전 외국인이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한국인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출발할 요거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네가 발음해보고 써보고 풀지 말고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테스트 볼 때도 항상 답 골라라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다 써봐 이렇게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고난도는 보통은 요 문법 문제에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해요. 문학 문제에서. 그래서 요걸 해결하는 게 아마 키워드가 될 것이다. 자, 대표 적중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볼 건데요. 제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되게 잘났으면 모든 학생이 100점이었을 그렇진 않고 우리가 문제를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고 테스트를 보면서 확인도 하는데 대부분 5, 60% 이상은 거기에서 다 연관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맞추는 거고요. 근데 요것 정도는 거의 똑같게 나왔네. 요것 정도는 다행이다 싶었던 것들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라서 출제된 거였어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윤동주 작품이네 뻔하지 하면서 윤동주의 작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쫙 한번 봤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시험 범위가 아니었음에도 학부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던 게 윤동주의 참회록이었어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냈던 것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예상했었고 그래서 따로 외부 지문 대비용으로 따로 프린트를 수업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요것만 들어있던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양 많이 던져놓으면 하나 물더라고요. 한 14개, 5개 정도 수업을 하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요 프린트에 있었던 딱 정확하게 나왔던 거 물론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찍은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없게 문제가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잘난 척은 원래 조금만 하는 게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럼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믿고 좀 저희에게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 확인 테스트 요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3시간인데 다른 과목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3시간, 4시간씩 할 때 국어 일주일에 3시간만 갖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로 주 1회 매주 불러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게 주말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저는 내신 기간 되면 그래서 쉬는 날을 하루 포기하거든요. 학생들 오라고 자꾸 학원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나 쉬는 날 올 테니까 와서 실시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주차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확인 테스트예요. 대단한 쪽집게 강의가 아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빈칸을 뚫어놓고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여기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학습 내용이랑 그것들을 이제 보완. 너 여기 지금 하나도 못 울고 있잖아. 다시 공부해야 돼. 여기 중요한 이거라니까 이렇게 짚어주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고서 질문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카톡으로 하자니 학생들하고 잘 안 돼요. 되긴 하는데. 와서 얼굴 보고 직접 말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개별 질의응답을 이때 실시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몇몇 학생들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이 많은데 해도 되나요? 그때 좀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 좀 슬픕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미안할까봐 친구들 다 있는데 나만 질문하면 그럴까봐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시간 투자를 할 테니 너는 모르는 거 너를 위한 시간들을 꼭 준비를 해와라. 요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학부모님들은 또 걱정 많으신 게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 항상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탕에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각했는가 결석했는가 숙제는 해오고 있는가 테스트는 보러 왔나 봤다면 통과는 했나 등등등을 저는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이 친구 몇 번 지각했고 사연은 뭐였고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 이것도 학부모님들 성격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괜찮아요. 연락 안 주셔도 돼요 하는 분들이 있고 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짧게는 1주 간격, 길게는 2, 3주 간격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화 상담 혹은 카카오톡 같은 걸로 상담해 드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도 항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기 때문에 복습하거나 좀 졸아서 잘 못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확인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다 수업했던 내용인데 여기 뭐가 중요했었니 이렇게 묻는 문제라고 객관식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칭찬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말도 빨랐고 놓친 부분이 있을 건데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이라든가 다음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박근다고 있는 양희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정고 공부 잘하는 학교죠. 시험 문제 좀 어려워요.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자료 몇 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정고 작년에 요거는 2021년도 기준이니까 2020년도 졸업생이거든요. 이 졸업생들 보시면 대학 4년제 대학 입학 비율이 57.8%예요. 제일 높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대는 20.3%고요.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대학을 잘 보냅니다. 보통 서울 시내 고등학교 평균은 35%에서 40%예요. 근데 이 학교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시험 문제도 이 동네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EBS 강의 가지고는 안 되는 학교예요. EBS 강의 갖고 했다가는 나중에 일주일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학교는 이제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을 보면 분포가 거의 고르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은 20%, 30%그 정도까지가 이제 또 인서울 마지막 선인데 B등급 받아도 좀 희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 바로 나왔는데 어떤 학교는 이 A가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90점 맞아도 재수 없으면은 4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학교에 있는 거에 비하면 이 학교는 되게 무난하게 고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시험 점수가 어려우면 보통 과학탐구를 거의 만점 주거든요. 근데 이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깐깐하고 되게 어려운 학교다. 기본 수업으로는 이 상위 등급 받기가 불가능한 학교다. 그 대신 대학을 잘 보낸다. 이게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이 지역의 8개교 평균 값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군초색, 짙은 색깔이 바로 선정고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예, 수학 평균보다 과학 평균이 더 낮아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내고요. 특히 보통은 땡땡여고라든가 이런 학교는 물리 2단원이 물리인데 1학기 법이거든요. 근데 2단원이 물리인데 보통은 계산을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물리 개념을 말로 설명하면 알아듣냐,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 정도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이 학교는 계산 문제 내요. 너 계산할 수 있냐?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물리원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대성고를 그렇게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선정고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성고 수준으로 좀 어렵게 하지 않으면 물리에서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이거는 이제 선정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그렇긴 하는데 이 생명과학이 보통은 좀 만만한 부분, 좀 부담이 덜 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생명과학 중에서 1.7단원에 해당되는 게 핵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핵산에서 사가포의 법칙이라는 게 언급은 돼요. 그러니까 상보적인 결합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개념만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생투 수준은 아닙니다만 생투 수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선정고만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고난이도로 내는 학교는 이 사가포의 법칙을 이용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고1 애들한테 쓰더라고요.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기본 수학 시중에 있는 교재 수준으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4등급 이상을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되게 어려운 학교고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는 이제 서술형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많은 학교는 40%, 뭐 보통은 한 30%. 근데 이 학교는 서술형이 20%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술형 들어가면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 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과학인데 보통은 잘 요구하지 않는데 이 학교는 물리를 계산을 요구한다.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의외로 나와서 애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하는 수업, 저도 그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심화를 해야 돼요. 제가 올해는 3월 달부터 이제 학교별로 정리가 되면 대송고하고 선정고는 좀 심화 수업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동일하게 하는데 심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대송고가 그래서 많이 덕을 봤어요. 선정고도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기본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융합적 성격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도 접해 보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점수 보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80점대를 맞았는데 운 좋으면 2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대신 대학은 잘 보내니까. 자, 그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보통 이게 2단원의 역학 시스템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t를 구하라. 이거 거의 수학이나 물리원에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 학교는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계산에 이렇게. 다른 학교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학교는 그냥 말로 풀었는데 틀린 말을 골라라, 옳은 말을 골라라. 이제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데 이 학교는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원, 기초 물리원은 하셔야 돼요. 이거는 화학 문제인데요. 화학 문제는 비교적 무난해요. 이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과 거의 동일한 문제고요. 화학은 그렇게 긴장하고 경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기본 수업으로 또 화학은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어머니들도 뭐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축은 뭐 원자까지고 세로축은 전자껍질이고 이런 유형을 어디에서 선호하냐면 화학원에서 선호합니다. 이런 유형. 그래서 각각의 자료로 이 원소가 뭔지를 분석하는 유형 문제고 화학원에서 선호하는 유형인데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학원 흉내낼 문제예요. 아마 요 과학 선생님 보통 두 분이신데 한 분이 화학 전공이 아니신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생명학 문제입니다. 요거 혹시 생명 그 예전에 배우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업 내용이요. 이게 통합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물질의 이동 파트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는요. 그 흡수력하고 팽합, 흡수력 요거 삼투압, 팽합, 흡수력 요거는 생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투 수업을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 이거를 생투 수업 내용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이거 고3애들도 수업할 때 조금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아 기본 수업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죠. 이 정도까지는 뭐 원형질 분리 뭐 이런 거 팽윤 현상 이런 거는 고1 수준으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팽합이라는 단어가 고1 책에 없어요. 좀 작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 이런. 그 전에 거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요 문제만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나머지도 그런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선정이 어렵다, 선행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뽑은 겁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소화 효소, 그러니까 효소의 작용이라고 해서 고일이 맞거든요. 고일이 맞는데 요 포도당의 양에서 요 그래프가 A와 B가 뭐가 다르냐는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투에서 효소의 반응 속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 책에는 그 그래프 하나만 나오고 문제 내는 게 보통 끝인데 효소의 반응 속도 비교하는 거는 보통은 책에는 없습니다. 이 보통 이 그래프는 고3 애들이 봐야 되는 내용인데 내셨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학교에서 수업은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역학 그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게 애들이 EV다, ET다, R이다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 숫자로 하면 좀 덜한데 왜냐면 숫자 넣어서 산수만 하면 되니까 EV냐 ET냐 기호로 하면 또 싫어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기본 물리원 내용 정도를 좀 하셔야 돼요. 뭐 내용이 되게 심오한 내용은 아닌데 물리원 기초 문제를 풀지 않고 접하면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죠. 계산 문제. 배점이 5점이고. 예. 그래서 물리 대비를 좀 탄탄히 하셔야 된다. 지금 그 사과포의 법칙은 좀 빠졌는데 제가 그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회를 하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솔직히 핵심 내용은 10분 하면은 보통 꼭 내가 이거는 오길 잘했다 이거 들어야 된다 그러면 2, 3분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저는 요번에 작년에도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막 아실만한 부분이 꽤 있는데도 시시콜콜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내가 학부모면은 그런 게 좋을까?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꼭 하고 싶은 말만 하자. 그리고 시간 길게 잡지 말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로 심하게 표현해서 2, 3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보여드릴 때 한 막 10개, 15개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풀어드렸어요. 작년에 풀어드렸는데 아무 생각해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최소한을 줄이고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줄이자 해가지고 자료를 일부러 제가 적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포의 법칙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빼먹었는 모양이네요. 하여튼간에 생명도 만만치 않은 학교입니다. 이 선정고 뭐 과학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수학보다 점수가 낮다는 건 이게 또 선택도 아니고 필수잖아요.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쉽게 1등급을 딸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선행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선생할 때 수업 시간에 통합 과목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냥 보통 선행하는 아이들 보면 방학 때 물리 화학을 더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추가로. 그러면은 1학년 과정에서 그 2학년에 있는 물리 화학을 아이가 하나 더 듣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 대선고를 제가 맡아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다른 학교도 좀 섞어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대선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어렵게 해야 되니까 다른 학교랑 못 섞는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고 아마 올해는 아직 3월달이 돼서 이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이제 진도 어떻게 나간다 이게 윤곽이 나오면 제가 계획을 말씀드릴 거긴 한데 대선고하고 선정고는 묶을 수 있어요. 둘 다 어려운 학교라. 근데 나머지 학교는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는 그러니까 작년 대선고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기본 수업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서 심화 내용을 끌어와서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뭐 수업을 선행 과목을 따로 수강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대신 방학 때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제가 1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대송고를. 그래서 대송고 자랑이네요. 대송고 비율로 보면 절반 정도가 1, 2등급이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야 일단 나만 믿고 일단 어려운 거라도 사실 근데 그걸 다 담기는 어려워요. 제가 해주는 분량이 많아서 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든 담으려고.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애는 진가를 알죠. 아 선생님이 별의별 걸 다 얘기를 해주는데 1등급 받은 애들은 아 그런 게 필요하고 도움이 됐어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일반 학생들이 듣기에는 아 진짜 너무 별걸 다 가르쳐줘 너무 힘들어라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을 그 대성하고 선정고는 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선행 수업을 수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뭐 따라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2 과목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게 어느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학원에서는 그 제가 그걸 다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1 과목, 3 과목하고 통합 과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 과목까지 할 수 있으니까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끝났나요? 뭐 질문도 없으시죠? 이거 끝내시고 나서 혹시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있어요. 제가 올해에 그 새로운 시도 수업을 해요. 아마 3월달 되면 선정고 대성고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일부에, 그러니까 제가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일부에 그 유튜브 채널처럼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 그림만 보여주거든요. 동영상 그림만 보여주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야 될 걸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2부 수업 들어가면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판서 수업 발표하고 정리를 하고 심화 수업도 해주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혹시 등록을 하시고 수강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학원에 가서 1부, 2부로 나와서 뭐 이렇게 보고. 근데 3월달 되면은 아마 대성하고 선정은 못하고 심화 수업만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수업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과목. 자, 수학.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중간고사. 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뭐 시험 범위 같은 경우 보면은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어떤 거예요? 되게 적어요. 그죠? 다른 학교는 얼마나 들어갔는데 자,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한 단원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적네. 이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항수가 아까 영어 보셨죠? 영어 뭐 30몇 개? 뭐 국어 뭐 30몇 개? 꼴랑 20개. 이런 거 보면 몇 개 없지 않나? 다른 학교는 어때요? 그럼 보통 다른 학교는 뭐 22, 23개, 뭐 대성은 28,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몇 개 없었다라는 건데 객관식이 이렇게 서답형이 이렇게 있는데 풀이 과정을 서답형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시험 범위도 적고 문항수도 적은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이거 쉬운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고 그 서답형 선정이 뭐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쉬운 건 되게 쉽고 변별 교과서에서 그대로 낸 것도 있고 쉬운 건 되게 쉽고 어려운 거 확 어려워. 인데 서답형 7문제 중에서 앞에 5개는 그냥 어디에서 봤었던 그냥 우리 맨날 푸는 MIT 교재라든가 아니 그냥 뭐 교과서 조금 숫자 바꾼 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늘 잘하는 학생 하나가 서답 1번에서 당연히 5점 만점에 5점 받을 줄 알았는데 2점? 1점? 그렇게 받은 거예요. 되게 깐깐하게 채점해요. 그래서 막 점수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 뭐 안 쳤다고 뭐 1점도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어렵진 않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 이제 까인다.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어요.
아니 이거 너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건데 왜 만점을 못 받았을까 했더니 아 너무 당연한 걸 쓰라고 요구하잖아요. 뭐 학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는 건데 틀리니까. 아, 모르는 것만 틀려야 되는데 아는 걸 틀리니까 아 많이 속상해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 시험 범위 적었다. 좋았느냐? 아니에요. 기말 때 어땠을까요? 싹 들어가요. 상과정이 싹 들어가서 기말 때는 오히려 더 남들은 한 단원 더 이제 기말 때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서술형 7번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6번도 조금 킬러, 얘는 완전 킬러 이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등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앞에 쉽다고 했죠. 근데 쉬운 거를 천천히 풀면 안 돼요. 굉장히 빨리 풀어서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를 해야 돼요. 시간을 딱 확보해서 마지막 거에 뭐라도 써서 완벽하게 100점 없어요. 절대 100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7점이면은 7점 중에 이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몇 점 이렇게 부분 점수 받아서 한 94? 그 정도. 근데 94가 작년에였는데 저는 재작년, 작년 쭉쭉 선정을 보면은 선정이 어렵게 낼 때는 완전 몰락해서 78이 1등급 커진 적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평이하지만 서술형 문항수가 많아서 쓸 게 많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좀 쓰는 연습 그거 해야 되고요. 저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푸는 연습 감으로 찍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확히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문항수가 또 고작 20개라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한 문제 딱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판별식만 이렇게 솔직히 그 부등호 크거나 같다는데 크다라고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냥 5.5가 훅 날아가요. 나머지 싹 다 맞아도 1등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컸었던 게 작년 등급이 그냥 뚝뚝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겁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이제 뭐 서술형 저는 이제 쉬운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쉬운 거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채점 기준을 되게 까다롭게 채점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막 긴데 여기에요 여기 요만큼만 보시면 되고 요만큼이 문제인데 그냥 뭐 어렵진 않은 유형이에요. 그냥 뭐 교과서 뭐 살짝 숫자 그 정도만 바꾼 느낌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5점인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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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뭐 쓰는 연습 두 번째 치고 이것도 많이 풀어봐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좀 변형이 됐어요. 여기 제로도 없고 제로도 A 제로부터 있었는데 제로도 없고 해서 좀 이제 함정이 있었고 별일 없이 학원에서 이제 연습했던 학생들은 그냥 이거 맞았던 그런 문제. 이거는 그 다음 요 문제도요. 이 두 줄만 문제입니다. 4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것도 어디 유형,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정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저는 봐야 돼. 거기서 뽑아가지고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를 풀 수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좀 변형이 됐을 때도 완전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풀어내야지만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좀 풀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연습시킵니다. 바꿔서요, 변형해서요.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거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이제 쓰느라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2021 작년이라고 또 2021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추론형 문제죠. 추론형 문제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제 뭐냐 2, 3, 4, 5를 써서 이게 뭐 2, 3, 4 뿔마 이런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돼요. 뭘 대입해요? 1일 때 계산, 2일 때 계산해서 규칙을 찾아서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다 보니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또 1 넣고 2 넣고 규칙 찾는 게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으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내는 과정이 어려웠었다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는 교과서 변형은 아니고 조금 좀 어려운 문제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냥 보통 문제지. 말 그대로 그 연습을 시켰었죠. 이렇게 복소수 하면 아무래도 주기성, 규칙성 찾는 게 목표다 보니 뭐 이런 것도 뭐 연습해서 이제 학생들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거를 보통
건드려라도 보면 그 학생 1등급인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도 일단은 문제는 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꾹 참아서 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채점 기준표를 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다. 그러면서 모순이 돼서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순서상을 나열해야 되고 과연 이게 어렵다. 제일 어려웠었고 이거를 만족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일단은 이 식을 만들어내고 조건까지만 찾았어. 그렇게 해서 만점. 는 아니더라도 부분 점수 받아내면 1등급이 나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읽어라도 보려면 앞에부터 푸는 게 맞아요. 앞에부터 푸는 게 맞고 이제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정은 항상 그래요. 이제 객관식이 이렇게 1, 2, 3, 4 나오면 끝에 하나가 어렵고 서술형도 앞에 또 쉬워요. 객관식 풀다가 마지막 하나 보면 어려운 거야. 그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거 마지막에 서술형 1번, 2번이 훨씬 쉬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이제 끝까지 정신교육. 어려운 건 거기, 그러니까 객관식 끝에, 서술형 끝에야. 그러니까 객관식 끝에 막혔으면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점수를 받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위권 학습 전략. 뻔한 얘기예요. 1등급이 목표인데요. 자, 학교 교과서는 당연히 무능한 코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프린트 같은 걸 주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중반 프린트, A반 프린트, B반 프린트가 나와요. 그 우선 풀어보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너무 많이 그 비중 있게 유사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풀기는 풀어봐라. 교과서에서 똑같은 게 나온다. 그림까지 똑같았던 경우도 본 적 있고요. 그래요. 응용 문제 풀어보는 연습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키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술형 쓰는 연습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중요하고 쓰는 연습 이제 백지 테스트하고 서술형 문제집은 또 따로 만들어서 주고 이제 합니다. 돌발 테스트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을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 백지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방금 근해 분리 개념을 여기다 써봐. 그러면은 한 5줄 정도 되는 걸 착착착착착 시간 2분이야 타이머도 맞춰놔요. 저는 괜히 긴장하면서 애들이 막 쓰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겠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연산 연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응용 문제를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특별한 교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렇게 갈까요? 일단 학원에 짜놔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MIT 들어보셨죠? MIT 시간이에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MIT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교재를 딱 꺼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이제 준표가 갖고 있고 현비가 갖고 있고 그런 교재들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디서나 풀 수 있는 시중 문제집을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뭐 우리 현비 이 단어는 실력을 줘도 되겠는데 부등식에서 좀 연산이 좀 약해. 그러면 제가 원래 기본, 실력, 심화 그밖에 내신 대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맞춰서 매달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때요? 좀 두둑히 뭐 이제 좀 잔뜩 들고 다니잖아요. MIT 잔뜩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학생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같은 스카이반인데요. 같은 심화반인데요. 내용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틀리면 또 틀려요. 틀리면 또 이상하죠. 틀리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풀고 나서 모르는 거 물어봐 라고 하면 MIT 시간은 풀이 자습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풀어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뭘 틀렸냐 이러면서 질문해 볼까 그냥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심한 학생들 질문 못 하잖아요. 좀 검사해요. 질문 3개 이상 해도 오늘 몇 개 했어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 못 하는 아이가 있으면 조금 이제 세심하게 봐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난 뭐가 약해? 뭐 1단원은 약한데 2단원은 또 약할 수 있고 하는데
오답 분석 이거 제가 하지 않은 사람이라 좀 이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게 저희 교재 앞부분인데 아이고 이게 잘 보시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 학생 있고 심화 실력. 아니 우리 아이들 심화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방학 특강이라 첫 번째 개념을 처음 나가면 이제 기본으로 다지는 게 맞고 기본을 했고 방학 동안 한번 선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력 이렇게 풀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실력 정도 술술 풀면은 응용 문제 심화 정도 풀 수 있잖아요. 심화 문제 풀 수 있으면 1등급 약속드려요. 진짜 무조건 1등급이고 저는 실력만 술술술술술술 풀어도 그냥 2등급은 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편집을 해서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르다 이거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 이제 여기는 제목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단원별로 기본, 실력, 심화.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때 이제 실전 대비 실력, 수능 기출 심화. 뭐 이렇게 주는데 중요한 거는 심화를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부족한지. 우리 애는 이해가 정말 잘해요. 근데 정말 이해를 잘해요. 너무 이해를 잘하는데 꼭 하나씩 이렇게 연산 실수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학생들한테는 주로 기본 실력 주고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응용 문제를 좀 연습시켜야 되는 학생들을 심화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 풀고 뭘 하느냐? 이게 지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백신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여기다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나왔네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틀리고 동그라미 이거 맞은 거고 틀린 거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MIT를 풀었으면은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점수가 떠요. 점수가 떠서 이렇게 이게 원래 이거 시험지거든요. 제가 손으로 채점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1월 30일이에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우리 아이들의 오답 노트를 뽑아줘야지 이러고 딱 앉아 있어요. 1월 30 몇 시에 오답 하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을 하고 학생 이름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현비가 뭐가 약한지 사실 다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지 숫자까지 바꿔서 이해가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 이렇게 해서 현비가 부정방정식을 실수했었구나. 똑같이 부정방정식 두 문제네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틀렸던 거를 계속 복습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에서 또 틀리는 거 어떻게 해요? 또 하면 돼요. 여기. 근데 조금 학생들 그걸 하죠. 제가 이제 풀고 나서 답을 입력하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이거 해야 너의 오답을 뽑아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좀 기계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채점이고 MIT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되게 친근하게 1대1로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거 아니고요. 틀렸던 거 또 주는 거 아니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되게 굉장히 1, 20분 아니에요. 거의 1시간 반을 MIT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되게 1대1로 따뜻하게 왜 틀렸어? 이러면서 질문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얘가 저를 도와주는 아이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 노트도 다 달라요. 어떤 주에는 어떤 학생 99문제 있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2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잖아. 이리 와봐. 너 왜 2개야? 이리 와봐. 상담하는 거죠. 선생님 어제 졸아가지고 채점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수업적인 거야. 뭐 다 똑같아요. 저 관리의 여왕이고요. 수업 보조 영상 이런 거 다 기본이고요. 틀렸던 거 또 트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 틀리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학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게 놀라셨죠. 스카이반, 심화반, 스카이반 교재, 심화반 교재, 기본반 교재 일괄되고 그러니까 개념 및 수업 교재는 똑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연습해야 되는 교재는 이런 식으로 다
아이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맞춤 1대1 맞춤으로 이렇게 다뤄보고 이게 하고자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선전고 수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선전고 예를 들어서 대성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숫자를 바꿔서 내니까 학생들은 대성교 내신 대비를 할 때 전부 다 부교재를 딱 들고 그거를 거의 풀고 또 풀고 숫자 바꾸고 또 풀고 그것만 죽어라. 그거랑 교과서. 선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일 같은 경우에 걔네들 부교재가 올림포스예요. 그래서 올림포스를 풀고 다른 거 MIT 전날 주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선생님 저 불안해요. 올림포스 할래요.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교재가 없는 거죠? 없어요. 선정 부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야 이거 우리 하면서 딱 연구에 숫자 바꿔서 연습시키고 할 텐데 프린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린트가 반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 반별로 달라요. A반 프린트, B반 프린트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일괄된 학교에 부교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단 중하위권을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교과서 위주로 반복 연습, 빨리 정확하게 쓰는 연습.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연습시켜가면서 틀리지 않는 연습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교재가 없죠.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그럼 애들이 중학교 때처럼 그걸 풀고 또 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동은 애매합니다. 매년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프린트 준 거 없는데요. 그럼 이제 뭘 위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 있어요, 부교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린트 쪼가리 시험에 그때 임박해서 줘요. 근데 임박해서 줘도 평상시에 이러한 자기만의 약점을 잡지 않고서 시험에 그 임박해서 프린트를 준다고 풀리겠어요?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지 언제든 프린트가 딱딱딱 있어도 이제 잘 풀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네, 그래서 많이 도움 되셨나? 네, 궁금한 거요. 지금 수업은 학교별로 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레벨별로 되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매년 레벨별로 되어 있고요. 네, 레벨별로 되어 있고요. 내신 대비는 정확하게 직전 보강까지 하는 거는 뭐 학교별 수는 못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레벨별로 나눠져 있지만 내신 대비는 학교에 정확히 맞춰서 모든 학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작년 지금 선정 프린터 같은 거 어떤 거예요? 저희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미리 연습시킬 수 있고 뭐 대성 부교재 자료, 뭐 그래서 어느 학교들의 다 부교재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갖고 저는 미리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되시는 분들이 학교를 저한테 주세요. 이 학교 됐는데 수학 어때요? 작년 자료 미리 연습시키겠습니다. 미리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